동남아를 제 집 안방처럼 주무르던 중국이 한국 기술 한 방에 대차게 무너졌습니다. 엔진도 없는 고철 덩어리라며 비웃던 한국 폭탄이 중국이 자랑하던 최신 방공망을 단 한 번에 뚫어버렸거든요. 그것도 민간인 피해 제로로 말이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이 뒤를 봐주던 거대 범죄 요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절대 뚫을 수 없다던 중국 HQ-17 레이더는 무용지물이 됐으며 검증 안 됐다고 조롱하던 서방 전문가들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30년 경력의 미국 안보 전문가조차 냉소하다가 결국 무릎을 꿇게 만든 태국 국경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실화를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국 화이팅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5년 4월 동남아시아에 충격적인 뉴스가 퍼졌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지대에 세워진 거대 카지노 단지가 사실은 국제범죄 조직의 본부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국제안보분쟁중재위원회 선임자문관으로서 이런 사건을 기록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30년간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다녔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국가 간 분쟁이 아니었거든요. 캄보디아 포이펫 인근 국경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황금빛 돔과 네온 사인으로 치장한 카지노 단지가 있습니다. 골든 드래곤 리조트라는 이름의 이 건물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관광 명소였어요.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국 정보부가 6개월간의 잠입 수사 끝에 밝혀낸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카지노는 중국계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거대한 사기 공장이었어요. 지하 3층 규모의 건물에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좋은 일자리라는 거짓말에 속아 납치된 젊은이들이었죠. 박사님, 이 사진들을 보십시오. 태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저에게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비밀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좁은 방에 수십 명이 빼곡히 앉아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화 사기, 로맨스 스캠, 암호화폐 사기. 온갖 종류의 범죄가 24시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구타당합니다. 도망치려다 잡히면 더 심한 일을 당하죠. 국장의 목소리가 침통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범죄 조직이 중국 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거든요. 카지노 주변에는 최신형 중국산 무기들이 즐비했습니다. HQ-17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최신 레이더 장비, 심지어 드론 방어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어떻게 범죄 조직이 이런 무기를 갖췄습니까? 제 질문에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캄보디아 정부가 국경 방어용으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중국이 범죄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한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의 속셈이 뻔했거든요. 이 범죄 조직이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범죄 조직을 보호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태국 정부는 즉시 캄보디아의 범죄자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묵묵부답이었어요. 유엔에 긴급 상정했지만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아섰습니다. 국제사회는 비난 성명만 쏟아낼 뿐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죠. 우리 국민들이 저 안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태국 외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약소국의 비애였습니다. 강대국의 이해관계 앞에서는 인권도 정의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4월 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범죄 조직이 태국 정부에 최후 통첩을 보낸 겁니다.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인질백명을 처형하겠다. 태국 정부는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군사작전을 펼치자니 중국산 방공망이 문제였습니다. F-16 전투기로 폭격을 시도하면 미사일에 격추당할 게 뻔했거든요. 지상군을 투입하자니 인질들이 위험했습니다. 저는 태국 국방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장성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프라차이 위라논 공군 작전사령관이 보고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개입을 거부했어요.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방관자로 남기를 선택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한 장군이 탁자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프라차이 장군이 조용히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장군들이 일제히 프라차이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고개를 들었죠. 한국의 KG집이라는 무기입니다. 활공 유도 폭탄인데 중국 방공망을 우회해서 타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장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무기요? 실전 경험도 없는 나라 무기를 믿자는 겁니까? 프라차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무상 제공입니다. 대신 실전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모두가 회의적이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검증되지 않은 무기로 목숨을 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시한은 5월 15일 정오까지였어요. 그때까지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100명이 죽습니다. 이틀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죠. 결국 태국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프라차이 장군이 작전 총책임자로 임명됐고 한국 기술진이 급히 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독립적인 관찰자로서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작전이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30년 경력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5월 13일 저녁 한국 기술진이 도착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김윤호라는 사람이었어요. 45살의 연구원이었죠. 그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실망했습니다. 너무 평범해 보였거든요. 전쟁터를 바꿀 기술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브리핑을 들으면서 제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독도 알고리즘이라는 시스템, 지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능력, 엔진 없이 50km를 날아가는 기술. 모든 게 믿기지 않았지만 윤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작전을 개시합니다. 프라차이 장군이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국경 너머 카지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 3,000명이 갇혀 있습니다. 내일이면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거예요. 새벽 4시, 저는 작전 통제소로 향했습니다. 이제 곧 역사가 쓰일 순간이었죠. 성공하든 실패하든 오늘은 동남아시아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저는 데이비드 밀러입니다. 올해 62살이고 국제안보분쟁중재위원회 선임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돌아다니며 전쟁의 시작과 끝을 기록해왔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제가 보지 못한 전쟁은 없다고 자부합니다. 2025년 5월 14일, 저는 태국 사껏주 국경감시초소에 서 있습니다. 제 앞에는 캄보디아 국경 너머로 펼쳐진 거대한 카지노 단지가 보이죠. 황금빛 돔과 네온사인으로 치장한 건물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관광 명소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곳은 중국계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국제사기 본부예요. 태국 공군 작전사령관 프라차이 위라논 장군이 제 옆에 서서 쌍안경을 내려놓습니다. 밀러 박사, 저 건물 지하에 3,000명이 감금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동남아 각국에서 납치된 젊은이들이죠. 프라차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쌍안경을 들어 올려요. 카지노 주변으로 레이더 기지가 보이고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가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중국산 HQ-17 방공 시스템이죠. 저 정도 화력이라면 전투기가 접근하는 순간 격추당할 겁니다. 저는 쌍안경을 내리고 한숨을 쉽니다. 30년 경력의 안보 전문가로서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해요. 이 작전은 실패할 겁니다. 태국군의 전력으로는 저 요새를 함락시킬 수 없죠. 미군이라면 모를까 동남아 국가가 중국의 최신 방공 시스템을 뚫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장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작전은 재고해야 합니다. 제 말에 프라차이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제 역할은 냉정한 분석가니까요. 박사님, 그럼 3,000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포기하란 말씀입니까? 프라차이가 반문하지만 저는 어깨를 으쓱입니다. 현실은 냉혹하니까요. 구조작전보다 인질들의 목숨이 먼저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카지노는 이미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프라차이가 저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박사님, 혹시 한국 무기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피식 웃음을 흘립니다. 한국 무기라니요. 물론 들어본 적 있죠. K9 자주포나 천무 로켓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 무기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아요.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한국 무기요? 장군, 농담 아니시죠? 제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나옵니다. 프라차이는 침착하게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보여줍니다. 화면에는 KGGB라는 이름의 무기 사진이 떠 있어요. 이건 한국형 활공 유도 폭탄입니다. 엔진이 없지만 50km 밖에서 투하해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죠. 엔진이 없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폭탄에 날개만 달린 형태예요. 이게 어떻게 50km를 날아간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장군, 이게 정말 작동한다고 믿으십니까? 엔진도 없는 폭탄이 산악지형을 넘어서 저 방공망을 뚫는다고요? 저는 회의적인 시선으로 프라차이를 바라봅니다. 그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더 많은 자료를 보여주죠. 한국 측에서 독도 알고리즘이라는 정밀유도 시스템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지형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경로로 날아간다고 하더군요. 독도 알고리즘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칩니다. 30년간 최첨단 무기들을 수없이 봐왔지만 이런 허황된 이야기는 처음이에요. 엔진 없는 폭탄이 알아서 산을 넘고 방공망을 피한다니 마치 공상과학 소설 같습니다. 장군, 제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리죠. 이건 도박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로 실전을 치른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어요. 프라차이는 태블릿을 내리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묘한 확신이 담겨 있어요. 박사님, 저희에겐 선택지가 없습니다.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고 유럽은 관망만 하고 있죠. 한국만이 유일하게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쉽니다. 결국 약소국의 비애라는 거죠. 강대국들은 손을 놓고 검증되지 않은 무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프라차이가 저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박사님,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는 믿을 수 없다는 말씀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30년간 분쟁 지역을 다니며 배운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카탈로그에서 화려해 보여도 실전에서 증명되지 않은 무기는 쓸모없어요. 그런데 박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안에 갇힌 3,000명은요? 프라차이의 목소리가 가라앉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입을 다뭅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죠. 검증되지 않은 무기로 작전을 펼치는 건 도박입니다. 장군, 저도 그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감정과 현실은 다릅니다. 제 말에 프라차이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 구석이 무거워집니다. 이게 제 일이에요. 냉정하게 분석하고 실패 가능성을 경고하는 건 말이죠. 박사님은 한국 무기를 믿지 않으시는군요. 프라차이가 중얼거립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다시 카지노를 바라봅니다. 장군,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터의 문제죠.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중국 방공망을 뚫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프라차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다시 들어올려요. 저 너머 카지노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제 역할은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니까요. 장군, 유엔 안보리에 다시 상정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는 게 낫습니다. 그때 프라차이의 무전기에서 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사령관님, 한국 측 기술진이 도착했습니다. 브리핑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프라차이가 무전기를 내리고 저를 바라봅니다. 박사님, 직접 들어보시겠습니까? 한국 측 설명을요. 저는 어깨를 으쓱합니다. 들어봐야 달라질 건 없겠지만 제 일이니 확인은 해야겠죠. 그렇게 저는 프라차이를 따라 작전 본부로 향합니다.
작전본부는 컨테이너를 개조한 임시 건물입니다. 저는 프라차이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요. 내부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켜져 있고 태국군 장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면 스크린 앞에 한 명의 한국인이 서 있어요. 4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입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지만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죠. 그가 저를 보며 고개를 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방산기업 정밀 유도체계 수석연구위원 김윤호입니다. 윤호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저는 간단히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요. 솔직히 말하면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영업용 프레젠테이션일 테니까요. 윤호가 리모컨을 들고 스크린을 켭니다. KGGB의 3D 모델이 화면에 떠오르죠. KGGB는 한국형 활공 유도폭탄입니다. 무게는 250kg이고 최대 사거리는 50km입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봅니다. 엔진 없는 폭탄이 50km를 날아간다니 여전히 믿기지 않아요. 엔진이 없다면서요? 어떻게 그 거리를 날아갑니까? 제 질문에 윤호가 화면을 전환합니다. 폭탄의 단면도가 나타나요. 활공 원리를 이용합니다. 전투기가 고도 10km에서 투하하면 양력을 이용해 50k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칩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그럼 방공망은 어떻게 뚫습니까? 저 카지노 주변엔 HQ-17 시스템이 깔려 있습니다. 윤호가 화면을 다시 전환합니다. 지형도가 나타나고 붉은 선으로 비행 경로가 그려져요. 독도 알고리즘이 핵심입니다. 이 시스템은 지형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하는 경로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독도 알고리즘이라고요. 저는 눈살을 찌푸립니다. 이름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애국주의적이잖아요. 그게 실전에서 검증됐습니까? 제 질문에 윤호가 잠시 멈칫합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여요. 아직 실전 투입 사례는 없습니다. 역시나 그렇군요. 저는 한숨을 쉬며 프라차이를 바라봅니다. 프라차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죠. 장군, 보셨죠? 이건 검증되지 않은 무기입니다. 그때 윤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에서는 97%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고요? 저는 비웃음을 터뜨립니다. 연구원님, 시뮬레이션과 실전은 다릅니다. 제가 30년간 배운 게 바로 그겁니다. 윤호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까의 차분함이 사라지고 뭔가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뮬레이션과 실전은 다르죠. 윤호가 천천히 말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봐요. 그가 인정하는군요. 그래서 저희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실전 검증 없는 무기는 팔지 않는다고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립니다. 무슨 소리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윤호가 화면을 전환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진이 나타나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승인하셨습니다. 이번 작전에 KGGB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저희 기술진이 직접 운용하겠다고요. 무상으로요?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프라차이를 바라봅니다. 프라차이도 놀란 듯 눈을 크게 뜹니다. 잠깐만요. 무상 제공이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제 질문에 윤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작전의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하고 실전 검증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배짱이죠?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실전에 투입하고 그 결과를 전 세계에 공개하겠다니요. 연구원님, 실패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한국방산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질 텐데요. 윤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럼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공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듭니다. 이건 자신감인가요? 아니면 무모함인가요? 프라차이가 앞으로 나섭니다. 김연구 위원님, 정말 확신하십니까? 저 방공망을 뚫을 수 있다고요? 윤호가 프라차이를 바라봅니다. 장군님, 저희 KGGB는 산악지형을 이용해서 저고도로 접근합니다. HQ-17은 고도 50m 이하 목표물은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저고도 비행이요? 그런데 어떻게 엔진 없이 저고도를 유지하죠? 연구원님, 엔진이 없는데 어떻게 고도를 조절합니까? 윤호가 화면을 다시 전환합니다. 복잡한 수식들이 나타나요. 독도 알고리즘이 양력과 중력을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날개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최적의 활공 경로를 유지하죠. 저는 화면의 수식들을 바라봅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라는 거죠. 그때 윤호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작전 계획서입니다. 내일 새벽 5시 KGGB 12발을 동시에 투하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넘깁니다. 작전명은 썬더볼트예요. 내일 새벽 5시 F-16 전투기 4대가 출격해서 KGGB 12발을 투하한다는 내용입니다. 내일 새벽이요? 너무 급한 거 아닙니까? 제 질문에 프라차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카지노 측이 인질 100명을 처형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시한은 모레 정오까지입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한숨을 쉽니다. 처형이라니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진짜예요. 저 범죄 조직은 이미 여러 차례 인질을 살해한 전과가 있으니까요. 장군, 하지만 급하게 작전을 펼치면 실패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 말에 윤호가 끼어듭니다. 박사님, 저희는 이틀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지형 데이터 수집도 끝났고 비행 경로 시뮬레이션도 완료했습니다. 이틀 전부터요? 저는 윤호를 빤히 쳐다봅니다. 그럼 이미 작전 투입을 결정한 거잖아요. 연구원님, 그럼 제 의견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다 결정하셨으면서요. 윤호의 표정이 난처해집니다. 그가 프라차이를 바라보죠. 박사님, 오해하신 겁니다. 저희는 박사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프라차이가 나서서 말합니다. 저는 피식 웃음을 흘려요. 존중한다면서 이미 다 준비해놨군요. 장군, 솔직히 말씀하시죠. 제가 반대해도 작전을 강행할 거 아닙니까? 프라차이가 입술을 깨뭅니다. 그의 침묵이 답이에요. 저는 서류를 탁자 위에 던집니다. 좋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죠. 이 작전은 실패할 겁니다. 제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태국군 장교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윤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첫째, KGGB는 실전 검증이 안 됐습니다. 둘째, 중국 방공망은 생각보다 정교합니다. 셋째, 날씨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말합니다. 윤호가 고개를 듭니다. 박사님, 날씨는 확인했습니다. 내일 새벽은 맑을 예정입니다. 맞다고요? 저는 비웃음을 터뜨립니다. 연구원님, 산악지형의 날씨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얼마나 많은 작전이 안개 때문에 실패하는 걸 봤는지 아십니까? 윤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요. 장군, 제 조언은 이겁니다. 작전을 연기하십시오. 최소한 일주일은 더 준비 기간을 가지세요. 프라차이가 고개를 젓습니다. 박사님, 일주일 후면 100명이 죽습니다. 저는 입을 다뭅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서두르다가 작전이 실패하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윤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박사님, 현장에서 지켜봐 주시겠습니까?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저는 윤호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직접 보라고요? 저는 이미 수없이 봤어요. 실패하는 작전들을 말이죠. 연구원님, 제가 봐야 할 게 뭡니까? 어차피 결과는 뻔한데요. 제 말에 윤호가 한 걸음 다가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요. 박사님, 30년간 분쟁을 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전쟁은 무기만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미간을 찌푸립니다. 무슨 소리죠? 그럼 뭘로 이긴다는 겁니까? 윤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신뢰입니다. 자신이 만든 무기에 대한 신뢰, 작전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함께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요. 신뢰라니요. 저는 코웃음을 칩니다. 전쟁터에서 신뢰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무슨 소용이에요. 연구원님, 전 현실주의자입니다. 신뢰보다는 데이터를 믿습니다. 윤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프라차이가 저에게 다가옵니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증인이 필요합니다.
국제사회에 보고할 독립적인 관찰자가요. 저는 한숨을 쉽니다. 결국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하지만 실패하면 제 보고서에 그대로 기록할 겁니다. 윤호가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창밖으로 국경 너머 카지노의 불빛이 보여요.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 안에 3,000명이 갇혀있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KGB에 대한 자료를 검색합니다. 공개된 정보는 많지 않아요. 한국 방산 업체들의 보도자료와 몇 개의 기사뿐입니다. 실전 데이터는 당연히 없죠. 새벽 4시 알람이 울립니다. 저는 일어나서 옷을 입어요. 밖에서 프라차이의 부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사님, 작전 통제소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탑니다. 어둠 속에서 활주로 쪽으로 불빛이 보여요. F-16 4대가 대기 중입니다. 전투기 아래로 KGB가 장착되어 있죠. 회색 폭탄에 날개가 달린 형태예요. 작전 통제소에 도착하니 윤호가 먼저 와 있습니다.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아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어요. 박사님, 오셨습니까? 윤호가 저를 보며 일어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모니터를 바라봅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기상 데이터가 떠 있어요. 날씨는 어떻습니까? 제 질문에 윤호가 화면을 가리킵니다. 완벽합니다. 풍속 초속 5m, 시정 20km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다고 해서 작전이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요. 바로 그때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썬더 1, 이륙 준비 완료. 프라차이가 무전기를 들고 명령을 내립니다. 썬더 편대, 이륙 허가. F-16 4대가 차례로 활주로를 달립니다. 엔진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순식간에 4대 모두 하늘로 솟아올라요. 저는 창밖으로 사라지는 전투기들을 바라봅니다. 윤호가 헤드셋을 쓰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의 옆에는 젊은 한국인 기술자 2명이 노트북을 펼치고 있어요. 저는 그들 뒤에 서서 화면을 지켜봅니다. 현재 고도 8,000m, 목표 지점까지 35km. 조종사의 목소리가 무전기로 들려옵니다. 저는 시계를 봅니다. 새벽 5시 12분이에요. 윤호가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화면에 지형도가 나타나고 4개의 점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F-16들의 위치입니다. 투하 지점까지 2분 남았습니다. 윤호가 프라차이에게 말합니다. 프라차이는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노려보죠. 저는 그의 얼굴을 힐끗 봅니다. 긴장한 게 역력해요.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연구원님, 투하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 질문에 윤호가 고개를 돌립니다. KGB가 자동으로 목표물을 추적합니다. 저희는 데이터만 모니터링하면 됩니다. 자동으로요?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아무리 알고리즘이 정교해도 산악 지형에서 변수는 무수히 많아요. 썬더 1, 투하 지점 도달. 투하 준비.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숨을 멈춥니다. 프라차이도 몸을 앞으로 기울이죠. 투하 허가. 윤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무전기에서 짧은 신호음이 들려요. KGB 투하 완료. 12발 모두 정상. 저는 화면을 응시합니다. 지형도 위에 작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12개의 점입니다. KGB들이죠. 윤호가 다른 화면을 켭니다. 숫자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고도, 속도, 방향, 바람 등등의 데이터입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모두 정상 궤도입니다. 독도 알고리즘 작동 중. 옆에 기술자가 보고합니다. 저는 지형도를 자세히 봅니다. 12개의 점이 각기 다른 경로로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건 왼쪽으로 크게 우회하고 어떤 건 산등성이를 따라 낮게 날아갑니다. 왜 경로가 다 다릅니까? 제 질문에 윤호가 대답합니다. 각각 다른 목표물을 타격하기 때문입니다. 독도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정말 저게 가능한 건가요? 엔진도 없는 폭탄이 스스로 판단해서 산을 넘는다니요. 목표 지점까지 8분 남았습니다. 기술자가 말합니다. 저는 시계를 다시 봅니다. 8분이요. 8분 후면 이 작전의 성패가 갈립니다.
그때 윤호가 저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박사님,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화면 속 12개의 점들이 점점 목표 지점으로 다가갑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긴장되는 건 사실입니다. 3번과 7번, 산악 지형 진입. 기술자가 보고합니다. 화면을 보니 2개의 점이 산등성이 사이로 들어가고 있어요. 고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고도 150m, 정상 범위입니다. 윤호가 침착하게 말합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뜹니다. 150m요? 저 높이면 HQ-17 레이더에 거의 안 잡힐 겁니다. 박사님, 보십시오. 독도 알고리즘이 지형을 따라 자동으로 고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윤호가 다른 화면을 가리킵니다. 3차원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KGB의 비행 궤적입니다. 마치 새가 산을 타고 미끄러지듯 날아가는 모습이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본 무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엔진이 없는데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요. 1번, 방공망 탐지 범위 진입. 무전기에서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화면에 집중합니다. 지형도에 빨간색 원들이 나타나요. HQ-17의 탐지 범위입니다. 1번 점이 빨간 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숨을 죽입니다. 탐지되는 순간 격추될 겁니다. 레이더 반응 없음. 1번 통과 중. 기술자가 말합니다. 저는 눈을 의심합니다. 통과했다고요? 어떻게요? 고도 80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형 간섭으로 레이더가 포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호가 설명합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1번 점이 빨간 원을 빠져나가요. 성공입니다. 5번과 9번도 방공망 통과. 연이어 보고가 들어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를 잡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전부 통과했습니까? 프라차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윤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장군님. 12발 모두 방공망을 돌파했습니다. 프라차이의 눈이 커집니다. 그가 주먹을 불끈 쥐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듭니다. 설마 정말 성공하는 건가요? 목표 지점까지 3분. 기술자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저는 시계를 봅니다. 새벽 5시 22분이에요. 화면 속 점들이 카지노 단지를 향해 모여듭니다. 각기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마치 사냥감을 포위하는 늑대떼 같습니다. 1번, 최종 타격 경로 진입. 윤호가 말합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해요. 1번 점이 카지노의 지하 벙커 좌표로 곧장 향합니다. 2분 남았습니다. 제 입이 바짝 마릅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요. 30년 경력의 안보 전문가가 이렇게 긴장하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습니다. 박사님, 독도 알고리즘의 진짜 능력은 마지막 1분에 나타납니다. 윤호가 저를 보며 말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있다고요? 1분 남았습니다. 최종 타격 시퀀스 시작. 화면 속 12개의 점이 동시에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숫자들이 미친 듯이 변해요. 고도, 속도, 각도 모든 게 실시간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전탄두 최종 타격 모드 진입. 오차 범위 1m 이내. 기술자가 보고합니다. 1m요? 저는 귀를 의심합니다. 50km를 날아와서 오차가 1m라니요. 30초 전. 윤호의 목소리가 차분합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봅니다. 땀 한 방울 없어요.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침착합니다. 20초 전. 프라차이가 무전기를 꽉 쥡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먹을 쥔 손에서 땀이 배어 나옵니다. 10초 전. 통제 소환이 조용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해요. 12개의 점이 목표 지점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5, 4, 3, 2, 1. 기술자가 카운트다운을 끝냅니다. 그 순간 화면이 하얗게 번쩍입니다. 착탄. 윤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국경 너머로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어요. 한 개가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탄 2명 중 확인.
목표물 12개 중 12개 정밀 타격 완료. 기술자가 외칩니다. 통제소 안에 태국군 장교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프라차이는 무릎이 꺾이며 의자에 주저앉아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습니다. 방금 뭘 본 건가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윤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옵니다. 박사님, 보셨습니까? 이게 한국의 기술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기분이에요. 30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판단이 모조리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오릅니다. 카지노 단지가 불바다가 됐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주변 건물들은 멀쩡해요. 오직 지하 벙커와 방공시설만 정확히 파괴됐습니다. 민간 시설 피해 제로. 목표물만 정밀 타격했습니다. 기술자가 보고합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쟁에서 민간 피해 제로라니요. 프라차이가 무전기를 듭니다. 구조팀, 즉시 투입하라. 그의 명령과 동시에 헬기들이 이륙합니다. 저는 창밖으로 날아가는 헬기들을 바라봐요. 국경을 넘어 카지노로 향하고 있습니다. 윤호가 제 옆에 섭니다. 박사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그를 돌아봅니다. 무슨 소리죠? 작전은 성공했잖아요. 연구원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중국이 움직일 겁니다.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화들짝 놀랍니다. 맞아요. 중국 방공망이 뚫렸다는 건 중국 입장에서는 굴욕입니다.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바로 그 순간 윤호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윤호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윤호가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켭니다. 중국 관영 매체 웹사이트가 화면에 떠올라요. 제목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습니다. 태국군, 캄보디아 민간시설 무차별 폭격. 수백 명 사상 추정. 저는 눈을 의심합니다. 민간시설이요? 방금 위성 영상으로 확인했잖아요. 민간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프라차이가 다급하게 묻습니다. 윤호가 스크롤을 내립니다. 사진들이 나타나요. 무너진 건물과 피 흘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조작된 사진입니다. 저 건물들은 카지노가 아닙니다. 윤호가 이를 악물며 말합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봅니다. 맞아요. 건물 구조가 다릅니다. 저건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술자가 다른 화면을 띄웁니다. 중국 외교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태국 정부가 한국제 무기를 사용해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전쟁 범죄이며 국제사회는 즉각 조사해야 합니다. 외교관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쥡니다. 거짓말이에요. 완전한 조작입니다. 프라차이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그가 봤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요. 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됐다고 합니다. 저는 한숨을 쉽니다. 시작됐군요. 중국의 외교 공세가 말이죠. 윤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장군님, 실시간 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독도 알고리즘의 모든 기록을 보여줘야 해요. 프라차이가 고개를 젓습니다. 연구원님, 그럼 한국의 기밀이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윤호가 프라차이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상관없습니다.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윤호의 얼굴을 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이 사람은 진심입니다. 연구원님, 데이터를 공개하면 중국이 역설계할 수 있습니다. 제 말에 윤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3,000명의 목숨이 걸렸습니다. 우리 기술보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때 통제소 문이 벌컥 열립니다. 태국 정부 관리 2명이 황급히 들어와요. 프라차이 장군님, 긴급 명령입니다. 즉시 작전을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십시오. 프라차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구조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관리가 서류를 내밉니다. 중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추가 작전 시 외교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쉽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중국의 압박에 태국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윤호가 주먹으로 탁자를 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철수하면 인질들이 어떻게 됩니까? 관리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명령입니다. 프라차이의 어깨가 축 처집니다. 그가 무전기를 천천히 듭니다. 구조팀, 즉시 철수하라. 무전기 너머로 헬기 조종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령관님, 지금 인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프라차이가 눈을 감습니다. 그의 손이 떨려요. 명령이다. 즉시 철수하라.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통제소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봐요. 경찰차 4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무장 경찰들이 우르르 내려요. 저게 뭡니까? 제 질문에 관리가 서류를 또 꺼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 기술진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윤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체포영장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캄보디아는 범죄 조직의 소굴 아닙니까? 제 항의에 관리가 고개를 숙입니다. 박사님,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국제법상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경찰들이 통제소로 들어옵니다. 경찰 대장이 윤호를 가리켜요. 김윤호 씨,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윤호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아요. 조용히 두 손을 내밉니다. 잠깐만요. 제가 앞으로 나섭니다. 경찰 대장이 저를 밀쳐내려 하지만 저는 버팁니다. 저는 국제안보분쟁중재위원회 선임자문관입니다. 이 작전의 독립관찰자였습니다. 경찰 대장이 저를 노려봅니다. 그래서요? 저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냅니다. 저는 모든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없었어요. 이건 조작된 혐의입니다. 경찰 대장이 코웃음을 칩니다. 그건 법정에서 증명하십시오. 지금은 영장에 따라 체포하는 겁니다. 경찰들이 윤호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윤호가 저를 바라봐요. 그의 눈빛이 말합니다.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박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윤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여요. 노트북에 모든 데이터가 있습니다. 독도 알고리즘의 비행 기록, 타격 영상, 위성 데이터 전부요. 그걸 국제사회에 공개해 주십시오. 경찰이 윤호를 끌고 나가려 합니다. 저는 그의 노트북을 집어듭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윤호가 고개를 숙이며 끌려갑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줍니다. 프라차이가 의자에 주저앉아요.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박사님, 제가 뭘 한 겁니까? 3,000명을 구하려다가 한국 사람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건 프라차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강대국의 힘 앞에서 약소국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저도 압니다. 관리가 다시 서류를 내밉니다. 장군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특사 저우밍쉔 씨가 오늘 오후 방콕에 도착합니다.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고 미간을 찌푸립니다. 저우밍쉔이요. 저 사람은 중국 외교부에서도 가장 공격적이기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뭘 논의하자는 겁니까? 프라차이가 묻습니다. 관리가 서류를 읽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 계약 파기와 향후 중국과의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하자고 합니다. 저는 한숨을 쉽니다. 결국 이게 목적이었군요. 한국 무기를 몰아내고 중국 무기를 팔아먹으려는 거죠. 프라차이가 고개를 떨굽니다. 거절할 수 없겠죠? 관리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네, 장군님. 저는 윤호의 노트북을 가슴에 안습니다. 화면 보호기에는 태극기가 떠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위원회 본부에서 걸려온 전화예요. 밀러 박사, 즉시 철수하십시오.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본부장의 목소리가 급박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본부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합니다. 박사, 이번 건은 정치적으로 민감합니다. 중립을 지키십시오. 중립이요? 저는 피식 웃음을 흘립니다.
제 눈앞에서 무고한 사람이 체포됐는데 중립을 지키라고요? 본부장님, 저는 진실만 기록합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저는 통제소를 나와 밖으로 걸어나가요.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국경 너머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윤호의 노트북을 엽니다. 비밀번호는 없어요. 윤호가 일부러 풀어둔 겁니다. 화면에 폴더들이 나타나죠. 작전 기록, 비행 데이터, 타격 영상, 위성 분석. 저는 첫 번째 폴더를 클릭합니다. 파일들이 줄줄이 나타나요. 모든 KGB의 비행 기록이 초 단위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1번 탄두, 투하 시각 5시 14분 32초. 초기 고도 8240m. 초기 속도 시속 820km. 저는 스크롤을 내립니다. 데이터가 끝없이 이어져요. 고도 변화, 방향 전환, 바람 보정, 모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격 영상 폴더를 엽니다. 12개의 동영상 파일이 나타나요. 각 KGB에 장착된 카메라가 찍은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합니다. 하늘에서 땅이 점점 가까워져요. 산등성이가 스쳐 지나가고 카지노 건물이 화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확히 지하 벙커 환기구로 파고듭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영상을 봅니다. 이건 거짓말할 수 없는 증거예요. 민간 시설은 단 한 곳도 맞지 않았습니다. 위성 분석 폴더를 엽니다. 작전 전후 비교 사진들이 나타나요. 작전 전에는 멀쩡했던 지하 벙커가 작전 후에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주변 건물들은 그대로예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어요. 30년간 저는 수많은 전쟁을 봤습니다. 승자와 패자를 기록했죠.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행동해야 합니다. 관찰자로 남을 수 없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한 이름에서 멈춥니다. 제니퍼 로스, CNN 국제부 선임기자. 제니퍼는 제 오랜 동료입니다. 이라크 전쟁 때 함께 취재했던 사이죠. 그녀라면 이 이야기를 믿어줄 겁니다. 전화를 겁니다. 벨이 3번 울리고 목소리가 들려요. 데이비드?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제니퍼의 목소리가 졸린 듯합니다. 저는 심호흡을 합니다. 제니퍼, 특종 하나 줄게. 지금 당장 태국으로 와. 제니퍼가 잠에서 깬 듯 또렷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는 국경 너머 카지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한국이 전쟁을 바꿨어. 그리고 중국이 그걸 덮으려 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릅니다. 잠시 후 제니퍼가 말합니다. 6시간 안에 도착할게. 전화를 끊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가슴에 안고 숙소로 걸어갑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해요. 해가 뜨고 있습니다. 6시간 후 저는 방콕 시내 호텔 로비에서 제니퍼를 기다립니다. 손에는 윤호의 노트북이 들려 있어요. 이게 유일한 증거입니다. 회전문이 돌아가고 제니퍼가 들어옵니다. 45살의 베테랑 기자답게 그녀는 캐리어 하나만 끌고 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곧장 다가옵니다. 데이비드, 설명해봐. 중국 언론이 난리야. 한국 무기가 민간인 수백 명을 죽였다고 하던데. 저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로비에 사람이 많아요. 저는 제니퍼의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위에서 얘기하자. 여기는 안 돼. 제 방으로 올라갑니다. 문을 닫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탁자 위에 펼쳐요. 제니퍼, 이것 봐.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 제니퍼가 노트북 앞에 앉습니다. 저는 타격 영상을 재생해요. 12개의 영상을 차례로 보여줍니다. 제니퍼의 눈이 점점 커져요. 이게 정말 실시간 촬영이야? 제니퍼가 묻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여요. 각 폭탄마다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 독도 알고리즘이라는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경로를 조정했지. 제니퍼가 영상을 멈추고 저를 바라봅니다. 데이비드, 너 30년 동안 중립 지켰잖아. 왜 갑자기 이래?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방콕 시내가 내려다 보여요. 제니퍼, 난 어제 뭔가를 봤어.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믿는 사람의 용기를 말이야. 제니퍼가 팔짱을 낍니다. 김윤호라는 사람 얘기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커리어를 걸었어. 실패하면 한국 방산이 끝장난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야.
그런데 성공했어. 완벽하게. 제니퍼가 노트북을 다시 봅니다. 위성 분석 자료를 클릭해요. 이 데이터들 진짜야? 조작 가능성은?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불가능해. 이건 실시간 데이터야. 미국 위성 사진과도 일치해. 제니퍼가 한숨을 쉽니다. 데이비드, 알잖아.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 내 커리어도 끝이야. 저는 제니퍼의 손을 잡습니다. 제니퍼, 우린 기자야. 진실을 보도하는 게 우리 일이잖아. 제니퍼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 하지만 추가 증거가 필요해. 현장 취재를 해야 해.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냅니다. 프라차이 장군의 명함이에요. 이 사람한테 연락해봐. 현장 접근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제니퍼가 명함을 받아듭니다. 그때 저의 휴대전화가 울려요. 모르는 번호입니다. 맞습니다. 밀러 박사님이십니까? 낯선 목소리입니다. 한국 사람 같아요. 네, 누구시죠?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립니다. 급박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김윤호 연구위원의 동료입니다. 지금 윤호 선배가 위험합니다. 저는 벌떡 일어섭니다.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가 떨립니다. 캄보디아로 이송된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8시예요. 한번 넘어가면 못 구합니다. 저는 시계를 봅니다. 지금 오후 2시예요. 6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니퍼가 저를 바라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제니퍼, 계획이 바뀌었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 저는 제니퍼와 함께 태국 외무부로 달려갑니다. 차 안에서 저는 프라차이에게 전화를 걸어요. 장군님, 김윤호 연구위원을 이송시킬 순 없습니다. 프라차이의 목소리가 지쳐 있습니다. 박사님,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정부 명령입니다. 저는 이를 악무입니다. 장군님, 증거가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확보했어요. 지금 CNN과 함께 있습니다. 프라차이가 잠시 침묵합니다. 박사님, 정말입니까? 저는 제니퍼를 바라봅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여요. 네, 장군님. 1시간 안에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전 세계의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프라차이가 깊은 한숨을 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송을 최대한 지연시키겠습니다. 외무부에 도착합니다. 제니퍼가 카메라 기자 2명을 이미 불러놨어요. 저는 회의실을 빌립니다. 오후 3시 기자회견이 시작됩니다. 방에는 기자들이 10여 명 모였어요. 저는 단상에 서서 노트북을 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안보분쟁중재위원회 데이비드 밀러입니다. 어제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벌어진 작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켭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화면을 띄워요. 중국 언론이 보도한 민간인 학살은 거짓입니다. 저는 모든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타격 영상을 재생합니다. 화면 속에서 KGB가 정확히 지하 벙커로 파고듭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려요. 이것은 한국의 KGB가 촬영한 실시간 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민간 건물은 단 하나도 타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2개의 영상을 모두 재생합니다. 그리고 위성 사진을 보여줘요. 작전 전후 비교입니다. 오직 지하 벙커와 방공시설만 파괴됐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듭니다. 박사님, 그럼 중국이 보여준 사진들은 뭡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조작입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그 사진들은 3년 전 미얀마 내전 때 촬영된 겁니다. 기자들이 놀라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저는 계속 말합니다. 한국의 독도 알고리즘은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민간인 피해 없는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립니다. 중국인 남자가 들어와요. 저우밍셴입니다. 그가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옵니다. 이건 한국의 선전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저우밍셴이 기자들에게 소리칩니다. 저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봐요. 특사님, 그럼 증거를 반박해 보십시오. 이 영상들이 조작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세요. 저우밍셴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이건 한국이 만든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저는 노트북에서 파일을 하나 더 엽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그래픽입니까? 화면에는 미국 정찰 위성이 찍은 사진이 나타납니다. 작전 순간을 포착한 거예요.
12개의 KGB가 동시에 목표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미국 국방부 위성이 촬영한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저우밍셴이 말문이 막힙니다. 기자들이 그를 향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특사님, 중국이 왜 거짓 정보를 퍼뜨렸습니까? HQ-17 방공망이 뚫린 게 사실입니까? 저우밍셴이 뒤로 물러섭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당혹감만 남아요. 바로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프라차이입니다. 박사님, 됐습니다. 정부가 김윤호 연구위원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쥡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저는 기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방금 확인했습니다. 김윤호 연구위원이 석방됩니다.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태국 사껏주 국경감시초소에 서 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윤호가 제 옆에 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캄보디아 감옥에 있었을 겁니다. 윤호가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요. 연구원님이 옳았습니다. 실전 검증이 필요했어요. 국경 너머로는 구조된 인질들이 버스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3,000명 전원이 무사히 구출됐어요. 프라차이 장군이 저희에게 다가옵니다. 박사님, 연구위원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프라차이가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 나라가 모두 KGB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윤호의 눈이 커집니다. 저는 피식 웃음을 흘려요. 한국 돈잔치가 시작된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프라차이가 다른 서류를 보여줍니다. 중동 3개국에서도 구매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가 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실전에서 증명됐으니까요. 박사님. 윤호가 저를 돌아봅니다. 처음엔 저를 믿지 않으셨죠? 저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여요. 네, 믿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제가 본 건 검증된 무기들 뿐이었으니까요. 윤호가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저는 국경 너머를 바라봅니다. 카지노 자리에는 이제 UN 깃발이 펄럭이고 있어요. 범죄 조직은 완전히 소탕됐습니다. 지금은 배웠습니다. 실전 검증이 없다는 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요. 누군가 용기를 낸다면 말입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응우엔 반롱장성입니다. 베트남 인민군 전략기획 책임자죠. 밀러 박사, 한국 무기에 대한 보고서 좀 써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요청했습니다. 저는 윤호를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장성님. 제가 직접 목격한 바를 상세히 기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프라차이가 손을 내밉니다. 박사님, 연구위원님. 태국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습니다. 윤호도 악수를 나눠요. 저녁 무렵, 저는 방콕행 차에 올라탑니다. 창밖으로 국경이 멀어져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보고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2025년 5월 14일, 태국 캄보디아 국경. 나는 전쟁의 새로운 시대를 목격했다. 한국의 KGB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의 증명이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목숨을 건 사람들의 용기, 그리고 진실을 위해 싸운 이들의 의지. 그것이 결국 승리했다. 저는 타자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고 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희망을 느낍니다. 약소국도 이길 수 있다는 희망 말이죠. 강대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제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옵니다. 윤호입니다. 박사님, 다음 프로젝트도 지켜봐 주십시오.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물론입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믿겠습니다. 차가 방콕 시내로 들어섭니다. 거리의 전광판에는 뉴스가 흐르고 있어요. 한국 방산, 동남아 시장 석권. 중국 무기 대체 시작.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의 진짜 경쟁은 이제부터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들이 해낼 거라는 걸요. 왜냐하면 저는 봤으니까요. 실전에서 검증된 그들의 기술과 용기를 말입니다. 2025년 11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산기업 본사.
저는 김윤호의 초대를 받아 한국에 왔습니다. 6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거대한 전광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KGGB, 세계가 인정한 정밀 타격 시스템이라는 문구가 빛나고 있어요. 그 아래로 계약 국가들의 국기가 줄지어 펼쳐져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UAE, 폴란드, 루마니아. 총 8개 국가입니다. 박사님 오셨습니까? 윤호가 로비로 내려와 저를 반깁니다. 6개월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에요. 여유가 느껴집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해요. 연구원님, 축하드립니다. 대단한 성과를 이루셨네요. 저는 진심으로 말합니다. 윤호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죠. 박사님 덕분입니다. 박사님이 진실을 밝혀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쯤 캄보디아 감옥에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갑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요. 한국방산기업 CEO, 국방부 관계자들, 그리고 프라차이 장군도 보입니다. 밀러 박사님. 프라차이가 반갑게 저를 맞이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별이 하나 더 달려 있어요. 진급했군요. 장군님, 아니 이제는 대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축하드립니다. 프라차이가 웃으며 악수를 청합니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작전 성공 이후 제가 공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회의가 시작됩니다. CEO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해요. 화면에는 지난 6개월간의 성과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KGGB 총 수출 계약 규모는 73억 달러입니다. 추가 협상 중인 국가가 5곳 더 있습니다. 73억 달러요. 저는 숫자를 보며 감탄합니다. 단 한 번의 작전으로 이만한 성과를 거뒀다니 믿기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윤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합니다. 실전 검증이라는 게 단순히 무기가 작동한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화면이 전환됩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사진이 나타나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카지노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UN 평화유지군 기지가 들어섰어요. 3,000명의 인질이 모두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범죄 조직은 완전히 와해됐고 국경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프라차이가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민간인 피해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전쟁에서 민간인 피해 제로. 이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윤호가 저를 따로 부릅니다. 우리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가 난간에 기대어 말합니다. 처음 태국에 갔을 때 저도 두려웠습니다. 실패하면 제 인생이 끝장나는 거니까요. 저는 그를 바라봅니다. 윤호의 얼굴에 진지함이 어려 있어요. 그런데 박사님이 냉소하시는 걸 보고 오히려 각오가 섰습니다. 아,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내가 증명해야겠다고요. 저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제가 자극제가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윤호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박사님은 현실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말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지난 6개월을 떠올려요. CNN을 통해 진실이 공개된 후 국제사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박했지만 증거 앞에서 무력했어요. 미국 국방부가 위성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며 한국을 지지했고 유럽 국가들도 잇따라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우밍쉐는 본국으로 소환됐어요. 그 후 소식이 끊겼죠.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지만 HQ-17 시스템의 결함을 인정하고 업그레이드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패배를 인정한 겁니다. 태국은 영웅이 됐어요. 강대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자국민을 구출한 나라로 전 세계에 알려졌죠. 프라차이 장군은 국민적 영웅이 됐고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보고서에 개인적인 의견을 담았습니다. 이번 작전은 무기의 승리가 아니라 신뢰의 승리였다고 말이죠. 위원회는 제 보고서를 높이 평가했고 저는 특별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박사님,
윤호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끊습니다. 다음 달에 폴란드에 갑니다. 현지 시연이 있거든요. 함께 가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이죠. 이번엔 처음부터 믿겠습니다. 윤호가 웃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누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엽니다. 새 보고서를 쓰기 시작해요. 제목은 실전 검증의 의미 태국 다시캄보디아 국경작전 이후 6개월입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생각합니다. 30년간 저는 전쟁을 기록했어요. 승자와 패자를 구분했죠. 하지만 이번 작전은 달랐습니다. 여기엔 승자만 있었어요. 태국은 국민을 구했고 한국은 신뢰를 얻었으며 인질들은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유일한 패자는 중국이었죠. 그들은 힘으로 약소국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기술과 신뢰 앞에서 무력한 모습을 세계에 보여줬어요. 며칠 후, 저는 다시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국경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카지노가 있던 자리에는 평화기념관이 들어섰습니다. 구출된 인질들의 사진과 작전 기록이 전시되어 있죠. 기념관 중앙에는 KGB 실물 모형이 놓여 있습니다. 그 아래 명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2025년 5월 14일, 이 무기는 3,000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단 한 명의 민간인 피해도 없이.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봅니다. 한 무리의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기념관에 들어와요. 선생님이 KGB를 가리키며 설명합니다. 이건 한국이 만든 무기입니다. 엔진도 없지만 50km를 날아가서 정확히 목표물만 타격했어요.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구출됐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듭니다. 선생님, 한국은 왜 우리를 도와줬어요?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때로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신뢰와 우정 말이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팔기 위해 온 게 아니었습니다. 실전 검증을 통해 자신들의 진심을 증명하려 했던 거죠. 기념관을 나와 국경을 바라봅니다. 6개월 전 이곳은 불바다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평화롭습니다. 농부들이 밭을 갈고 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일상이 돌아왔어요. 제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응우엔 반롱장성입니다. 밀러 박사, 다음 주 하노이로 오실 수 있습니까? 베트남군이 KGB 첫 훈련을 시작합니다. 참관하시죠. 저는 달력을 확인합니다. 물론입니다, 장성님. 기꺼이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에요. 6개월 전, 이 하늘 위로 KGB 12발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바뀌었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씁니다. 실전 검증은 끝났다. 하지만 한국의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 세계는 지켜보고 있다. 다음엔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낍니다. 약소국도 이길 수 있다는 희망, 기술이 힘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신뢰가 돈보다 가치 있다는 희망 말이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태국의 거리는 활기차요.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곳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이 그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단 한 번의 작전으로 말이죠. 비행기에 오릅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요. 승무원이 이륙 준비를 안내합니다. 저는 눈을 감습니다. 6개월 전 저는 냉소적인 관찰자였어요. 세상을 믿지 않았고 검증되지 않은 것을 거부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때로는 용기가 경험을 이긴다는 것을, 신뢰가 회의를 이긴다는 것을 말이죠.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창밖으로 태국이 점점 멀어져요. 저는 마지막으로 국경 쪽을 바라봅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KGB가 만든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한국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겁니다. 2026년 5월 14일, 폴란드 바르샤바 외곽 군사훈련장.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작전 통제소에 서 있어요. 이번엔 태국이 아니라 폴란드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냉소가 아니라 기대를 안고 왔죠. 밀러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윤호가 반갑게 저를 맞이합니다.
그의 옆에는 낯선 얼굴들이 서 있어요. 폴란드군 장성들입니다. 연구원님, 또 만나게 되네요. 저는 악수를 나눕니다. 윤호가 옆 사람을 소개해요. 얀 코왈스키 장군님입니다. 폴란드 육군 참모차장이십니다. 코왈스키 장군이 저를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밀러 박사님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정부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죠.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쓴 보고서가 폴란드의 KGB 도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니 기분이 묘합니다. 훈련장에는 폴란드 F-16 대기 중입니다. 각 전투기 아래로 KGB가 장착되어 있어요. 1년 전 태국에서 봤던 바로 그 무기죠. 오늘은 실제 타격 훈련입니다. 목표물은 30km 떨어진 폐건물입니다. 윤호가 설명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여요. 1년 전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요. 박사님, 이번에도 의심하십니까? 윤호가 장난스럽게 묻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아니요, 이번엔 확신합니다. 통제소 안에는 각국 무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심지어 일본 무관도 보여요. 모두 KGB를 보러 온 사람들입니다. 일본도 관심이 있습니까? 제가 일본 무관에게 묻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여요. 중국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 무기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줄을 서서 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썬더 1, 이륙 준비 완료.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폴란드 조종사예요. F-16 2대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전투기들이 하늘로 솟아올라요. 1년 전 태국 하늘이 떠오릅니다. 그날의 긴장감, 불안감,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충격까지 모든 게 생생해요. 투하 지점 도달. 투하 준비.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윤호가 모니터 앞에 앉아요. 화면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떠오릅니다. 투하허가. 코왈스키 장군이 명령합니다. 잠시 후 무전기에서 신호음이 들려요. KGB 투하 완료. 화면에 2개의 점이 나타납니다. KGB가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고 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폴란드 지형은 태국과 다릅니다. 평평한 평야 지대죠. 산악 지형도 아니고 방공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긴장됩니다. 습관이에요. 목표 지점까지 2분. 윤호가 말합니다. 저는 시계를 봅니다. 오전 10시 15분이에요. 바로 그때 통제소 문이 열립니다. 프라차이 장군이 들어와요. 프라차이 대장님. 저는 놀라며 일어섭니다. 프라차이가 웃으며 손을 흔들어요. 박사님, 제가 빠질 수 없죠. 오늘이 무슨 날인데요? 맞습니다. 오늘은 1년 전 그날입니다. 2025년 5월 14일, 태국 국경에서 역사가 쓰인 날이죠. 대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윤호가 인사합니다. 프라차이가 모니터를 봅니다. 어때요? 폴란드군 실력이 좋습니까? 윤호가 고개를 끄덕여요.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태국군만큼 훌륭합니다. 1분 남았습니다. 기술자가 보고합니다. 통제소 안이 조용해집니다. 각국 무관들이 모니터에 집중해요. 30초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멀리 목표 건물이 보여요. 낡은 공장 건물입니다. 10, 9, 8, 7, 6, 5, 4,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납니다. 그 순간 건물이 폭발합니다. 2번의 섬광이 연이어 터져요. 착탄 확인. 2발 모두 정확히 명중. 기술자가 외칩니다. 통제소 안에서 박수가 터집니다. 각국 무관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여요. 코왈스키 장군이 윤호에게 다가갑니다. 놀랍습니다. 오차가 1m도 안 됩니다. 윤호가 겸손하게 웃습니다. 독도 알고리즘 덕분입니다. 일본 무관이 손을 듭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해상 목표물도 타격 가능합니까? 윤호가 고개를 끄덕여요. 물론입니다. 함정 타격용 버전도 개발 중입니다. 무관들이 웅성거립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회가 새롭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믿지 않던 무기가 이제는 모두가 원하는 물건이 됐어요.
훈련이 끝나고 우리는 야외 테라스로 나갑니다. 폴란드군이 준비한 리셉션이 열려요. 각국 무관들과 한국 기술진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눕니다. 저는 프라차이, 윤호와 함께 한쪽 구석에 섭니다. 우리 셋은 맥주잔을 들어요. 1년이 지났네요. 프라차이가 감회 어린 표정으로 말합니다. 윤호가 고개를 끄덕여요. 그날이 꿈만 같습니다.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이었으니까요. 프라차이가 웃습니다. 박사님, 그날 박사님 표정 기억나십니까? 완전히 얼어붙으셨더군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맞아요. 저는 그날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인정합니다. 제가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윤호가 제 어깨를 두드립니다. 박사님 덕분에 저희가 더 열심히 했습니다. 박사님의 회의론이 저희에게 자극제가 됐어요. 우리는 웃으며 건배를 합니다. 맥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해요. 그런데 박사님, 프라차이가 물어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계속 한국 무기를 따라다니실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은퇴를 고려 중입니다. 30년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윤호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은퇴요? 아직 젊으신데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 같은 냉소주의자는 필요 없어요. 이제는 윤호 연구원님 같은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프라차이가 진지한 표정이 됩니다. 박사님, 농담 아니시죠? 정말 은퇴하실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음 달 위원회에 사표를 낼 겁니다. 그리고 책을 쓸까 합니다. 윤호가 눈을 빛냅니다. 책이요? 무슨 책인데요?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십니다. 제목은 이미 정했습니다. 엔진 없는 폭탄이 바꾼 세상이라고요. 프라차이와 윤호가 웃습니다. 우리는 다시 건배를 해요. 박사님, 책이 나오면 꼭 한 권 주십시오. 태국어로 번역하겠습니다. 프라차이가 말합니다. 저는 약속하죠. 리셉션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옵니다.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하나 엽니다. 책 초고라는 제목이에요. 첫 문장을 씁니다. 2025년 5월 14일, 나는 전쟁이 어떻게 바뀌는지 목격했다. 엔진 없는 폭탄 하나가 세상의 판도를 뒤집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30년간 기록만 했던 제가 이제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관찰자에서 이야기꾼으로 변한 겁니다. 창밖으로 바르샤바 시내가 보입니다. 유럽의 중심에서 저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생각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말이죠.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제니퍼 로스예요. 데이비드, 들었어. 은퇴한다면서?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소문이 벌써 퍼졌네요. 제니퍼가 한숨을 쉽니다. 30년 파트너였는데 서운하네. 그래도 책 쓴다며? 나한테 독점 인터뷰 기회 줘야 해. 저는 약속합니다. 당연하죠. 제니퍼 당신이 없었다면 진실이 묻혔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노트북을 봅니다. 두 번째 문장을 씁니다. 이 이야기는 무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신뢰에 관한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것을 믿는 용기, 냉소를 극복하는 확신,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성실함에 관한 것이다.